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는 커피 가공과 발효에서의 주요 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 첫 번째 논제는 새로운 가공 방식은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가공 방식은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 소비자와 같은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공 방식이란 건 굉장히 신선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더 비싼 돈을 주고도 우리가 커피를 사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겠죠. 요즘 시장에서의 새로운 가공 방식은 그 전부는 아니에요. 자, 그거는 생산 과정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기존의 가공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후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은 건조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고추를 말리는데 옛날에는 그냥 말렸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은 잘 안 말려요. 그럼 곰팡이 생기면서 이 말린 고추를 못 만들어요. 건고추를. 그래서 요즘 하우스에서 그냥 건조를 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커피도 기후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품질의 변화가 매해 잦아요. 매해 품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일정하게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더라도 품질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가격도 일정하지가 못하죠. 물론 커피 가격이 일정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품질의 문제가 영향이 없진 않아요. 그죠? 뭐 고품질의 커피를 만들어냈으면 비싼 가격에 팔겠죠. 하지만 그만큼의 향미를 또 내년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가격에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가공 방식은 기후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받는다면은 그 커피 열매를 재배하는 순간까지, 커피 체리를 재배하는 순간까지만 기후 환경의 영향을 받겠죠. 그 이후의 프로세싱 과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서 발효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커피 향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공 방식만큼은 꽉 잡는 거죠. 적어도 여기에서만큼은 일정한 맛을 내자. 물론 열매가 뭐 작년 거는 굉장히 맛있고 올해 건 열매 자체가 맛이 없을 수도 있어. 거기에서는 문제 발생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가공 방식만큼에서는 변수가 생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겠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가공 방식이라는 거는 뭐 발효라는 거를 조금 본격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풍미가 기존의 커피와는 약간 사뭇 다른 점들이 있어요. 뭐 그게 이스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이스트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가공 뭐랄까 막 좀 통제되어 있는 수단에 의해서 뭐 새로 나타난 걸 수도 있어요. 뭐라고 저도 확답은 드릴 수가 없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향미들이 나타났다는 거고, 그것은 새로운 시장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의미합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저희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더 웃돈을 주고 사 먹을 만큼의 굉장히 매력적인 향미가 되는 거고, 농부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의 향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장 경쟁력에 있어서 다른 농부랑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약간 아이러니한 점은 있어요. 새로운 가공 방식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의 안정화에 기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품질의 안정화라는 거는 곧 경제적인 안정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안정화되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커피 열매를 조금 생산하는 소농들이 그래요. 작은 농부들이 어쩌면은 가장 좀 안정적인 체계 속에서 우리가 커피를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가장 안정적인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부분은 좀 분홍들 또는 마이크로 파머들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작게 농사를 지으면서 비교적 가난하게 좀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농부들한테 어쩌면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은 훨씬 더 비싼 장비들이 필요하고, 비싼 어떤 환경들이 어떤 경제적으로라든지 굉장히 아무튼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약간 모순적이긴 합니다.
이런 프로세싱이 앞으로 여러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비교적 가난한 국가에서 가난한 산지에서의 미래의 생산 방식이냐고 물어보면은 저의 대답은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만 이런 프로세스들이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품질의 커피를 매해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프로세스다 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산소 발효라는 게 단순히 굉장한 향미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향미를 만들어내서 우리한테 새로운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부들에게도 있어서 일정한 품질의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걸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제가 던져드릴 주제는 내추럴 프로세스에 관한 건데요. 내추럴 프로세스는 우리가 흔히 발효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발효가 맞긴 하지만 좀 발효의 영향은 미비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뒤에 보여드릴 이런 음식들 중에서 하나씩 한번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곶감은 혹시 발효인가요? 건조인가요? 건조. 곶감은 건조예요. 김치는 발효인가요? 건조인가요? 발효. 메주는? 발효. 메는 과일은요? 건조. 요거트는요? 발효. 와인은요? 발효. 지금 보시면 발효와 건조를 구별하신 기준이 뭐예요? 발효된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독특한 맛이 나오잖아요. 메주도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맛이 나는 거고, 네. 와인도 숙성된 포도에서 느껴지는 그런. 지금 숙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숙성과 발효는 달라요? 오케이, 알겠어요. 실제로 곶감은 우리 건조식품이라 그러죠. 여러분은 반건조 곶감도 있고, 근데 발효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건조식품으로 분류를 하죠. 말린 과일 같은 경우도 건조식품으로 분류하지 우리가 발효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김치 발효식품이라고 그러죠. 메주 발효식품, 요거트 발효식품, 와인 발효식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발효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첫째는 발효를 했을 때 메인으로 만들어지는 제가 생산물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보통 구별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김치 같은 경우에는 젖산을 생산해내죠. 발효입니다. 메주는 뭘 만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직관적으로 발효 같은 냄새가 나죠. 약간 나쁘게 말하면 발효취라고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트 같은 경우도 되게 쉰내가 나죠. 그거 증거는 젖산이지만. 그리고 와인 같은 경우에는요, 알코올을 만들어내죠. 물론 얘도 포도 이외에 새로운 향이 만들어지죠. 그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발효식품이라고 구별을 하는데, 곶감 같은 경우에는 감의 느낌이 있어. 하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린 과일도 과일의 느낌이 있어. 예를 들면 말린 크랜베리의 느낌이 있죠. 그런데 크게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말린 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추럴 커피는 다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과육과 말려진 다음에 과육을 먹어봤을 때 그 차이가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발효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일어나겠죠. 곶감에서도 발효 일어납니다. 말린 과일 발효 일어납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발효라는 건 계속 일어나요. 미생물들의 호흡은 여기서도 일어나겠죠. 근데 그게 눈에 띄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발효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추럴 프로세스를 너무 쉽게 발효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기존의 내추럴 프로세스를 뭐 자연 건조라고 표현하면서 또 발효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게 발효인가?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내추럴 프로세스가 발효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건조에 가깝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저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말린 과일과 어디 갔니? 말린 과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추럴 프로세스 자체가. 근데 커피 내추럴 프로세스라면 발효고 말린 크랜베리 만들 때는 건조예요? 이런 점에 착안해 보면은 오히려 내추럴 프로세스 커피는 건조에 가깝지 않나. 그러면 누군가는 그러겠죠. 아니 근데 어떻게 커피에서 과일 맛이 날 수 있는데? 그거는 커피 씨앗이 가진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저는 봐요. 커피 씨앗은 다공질 구조로 되어 있죠. 안에 방이 많아요. 그 호텔리 치르면은 5성급이야. 안에 방이 많기 때문에 그 누가 놀러 오면은 그 방 안에다 가둬놓고선 안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원두는 뭐 방향제로서도 많이 쓰죠. 방향제로도 쓰지만 습기를 흡수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고요. 제습제 같은 역할로서도 많이 쓰이죠. 그럴 텐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일의 어떤 영향이 커피 씨앗으로 금방 스며들어요. 과육의 영향이. 커피 과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육의 달달한 어떤 향이라든지 과육의 영향이 씨앗으로 금방 스며듭니다. 근데 그 과일의 맛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발효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과 먹으면서 과일 맛 난다고 이거 발효식품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분명히 발효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젖산이 나오냐 초산이 나왔냐 아니면은 알코올이 나왔냐 그 셋도 아니죠. 근데 어떻게 자신 있게 우리는 내추럴 프로세스를 발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발효라고 주장하는 데에도 그럴듯한 이유들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발효라고 할 때 발효가 일어나면서 어떤 조직에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라는 거는 인간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말인지 알죠? 조직 폭력할 때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커피 생두의 조직을 말하는 건데 그 커피 생두의 조직이 탄수화물들, 당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미생물들이 분해해가는 과정에서 조직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발효가 많이 일어나면은 조직의 변화가 확실히 온다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그러다 보면 로스팅에서 굉장히 큰 티가 나요. 예를 들면 열을 굉장히 잘 먹는다든지 다르게 말하면은 열에 굉장히 민감해요. 조금만 주더라도 금방 이제 타버리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발효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추럴 프로세스 커피가. 하지만 우리 한 번쯤은 그래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린 내추럴 프로세스 된 커피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점액질에 있는 수분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떼어내기 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효를 통한 가공이다라고 발효라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커피에서 그럼 발효취가 나을 때는 언제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일반적인 내추럴 프로세스 커피를 우리가 먹으면서 발효취가 난다고 한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 한 5, 6년 전에 내추럴 프로세스 커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발효취가 난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나요? 물론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일의 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내추럴 프로세스가 과하게 진행됐을 때 우리가 발효취가 난다라고 해요. 그거는 발효가 맞아요. 근데 기존의 내추럴 프로세스랑은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요즘 발효취가 나는 커피들은 어떤 게 있어요? 무산소 발효가 있죠. 그건 진짜 발효취가 맞죠. 진짜 발효를 시키는 거니까. 안에 있는 과육들이 미생물들이 갉아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줬으니까 당연히 발효취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건조다, 발효다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정말로 이게 발효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발효의 영향이냐라는 거죠. 내추럴 프로세스에서 그럼 발효가 전혀 일어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아니겠지만 100% 발효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렵다.
그것이 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편집하실 때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그 다음 논제는요, 가양 커피에 대한 건데요.